안녕하세요. 이번 시간부터 이제 그 파트 4 채권 시장 공부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그 기본서 교재 2권 있죠? 이 전체를 저와 같이 이제 공부하실 거예요. 제가 이제 종합반 선생이 되는 거예요. 자, 채권에서 6개 출제되는데, 이제 분량도 많은 편이고요. 가장 어려워하는 과목 중에 하나가 이 채권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에 쭉 공부하셨다 그러면, 거기도 어려웠지만 여러분, 그건 이제 암기 과목입니다. 암기 위주로 하시면 되는데, 채권도 물론 이제 외울 게 많지만, 채권 이후 이 교재 내용들은요, 증권 분석부터 뒤에 내용들은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해를 먼저 좀 하셔야 이제 좀 쉽게 외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제가 특히 신경 써서, 여러분 이해하는데 이제 도움이 되도록 이렇게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일단 만만하진 않다. 자, 그 표지를 보시면 우측에 6개 챕터로 이렇게 돼 있죠? 이제 채권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루는 거예요. 이제 채권도 이제 증권 시장이거든요. 증권 시장에서 이제 거래가 되는데, 자, 바로 들어가서, 1장 채권의 기초부터 봐볼게요. 거기 이제 1절 교재 채권의 이렇게 나와 있는데, 채권하고 주식은 다 자금 조달 목적으로 발행하는데, 뭐 여러 가지 차이가 있지만, 주식은 자기 자본을 모으는 거예요. 동업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해가지고 자기 자본에 이제 잡히는 거죠. 반면에 채권은 반드시 갚아야 되는 타인 자본이에요. 부채란 말이에요. 부채. 자, 이제 요걸 이제 살펴보겠다. 자, 정의부터 간단하게 봐볼게요, 여러분. 우측 페이지로 가셔가지고 그 2절 제목 있죠? 거기 3줄 위에 보겠습니다. 채권이란, 따라서 채권이란, 이제 거기입니다. 채권이란 일반적으로 비교적 장기에다 동그라미 있어요. 장기 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하는 경제 주체가 주식이든 채권이든 다 장기 자금 조달 수단으로 발행하는 겁니다. 장기 목적으로. 그런데 이제 차익 기간 동안에 약속된 방식에 의해서 확정이자 원금 지급을 약속한 금융 상품이다. 그러니까 나중에 돌려주기로 하고 원금도 돌려주고 이자도 돌려주고 하고 자금을 조달하는 부채다. 그래서 이 법에서는 이것을 채무증권이라고 규정하는 거예요. 채무증권. 자, 이제 2절 가봅니다. 동그라미 1번에 기본 구조, 채권의 정의 다시 나오는데요. 자, 채권은 누가 발행할 수 있냐면 첫째 줄 좀 보겠습니다. 정부, 지자체, 특수법인, 상법상 주식회사, 특별법에 의해서 설립된 법인을 갖다가 특별법인 또는 특수법인 이렇게 표현해요. 이렇게 4대 주체가 채권을 발행합니다. 그러니까 주식 같은 경우는 회사만 발행하겠죠. 그런데 이 4대 주체가 채권을 발행해요. 그리고 맨 밑에 줄에 채무증권으로 규정하고 있다. 법에서는. 자, 페이지를 넘겨보죠. 이번에 채권의 기본적 특성. 요거는 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 뭐 별표까지는 아니라도 알고 계셔야 돼요. 자, 4가지 채권이 갖는 특성이 있는데 이제 주식과 다른 거예요. 발행 자격이 법으로 제한된다. 그러니까 누구나 발행할 수 있다고 첫째 줄에 있는 것처럼 채권은 누구나 발행할 수 있다. 그러면 틀려요. 4대 주체로 딱 정해놨어요. 그러니까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는 채권 발행이 안 된다는 거죠. 법에서 정한 채권을 발행할 수 없습니다. 발행 자격도 정해져 있고 요건 같은 것도 다 정해놨어요. 법에서. 두 번째, 자, 이자를 준다, 배당을 준다. 주식은 배당을 주겠죠? 근데 채권은 이자를 줍니다. 이자를. 그리고 발행 시점에 이자를 얼마 주겠다. 그 표면이율이라고 그래서 뭐 이자를 5% 주겠다, 6% 주겠다 이렇게 미리 정해놔요. 자, 거기 뭐 그런 말은 없지만 여러분, 배당이라는 것은 회사 실적에 따라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는데 요 이자는 회사 실적과 무관하게 반드시 지급해 줘야 돼요. 반드시. 실적과 무관하게. 안 주면 이게 부도입니다. 그런 특징이 있고. 자, 기한부라는 겁니다. 주식은 만기라는 개념이 없어서 영구증권이라 그러면 채권은 기한부다. 단기, 중기, 장기채 이렇게 만기를 갖고 있다. 네 번째, 장기증권이다. 단기가 아니고 장기자금 조달할 때 활용하는 거예요. 거기 여러분 그 줄 옆에 영어로 그 CDCP 있지 않습니까? CDCP가 무슨 뜻이에요? CD가 양도성 예금증서고 CP가 기여보험 아닙니까? 기여보험. 근데 자금을 조달할 때 여러분 단기로 조달하고 싶을 때가 있고 1년 이상 장기 자금을 조달하고 싶을 때가 있겠죠? 근데 은행도 있고 이제 회사도 있다라고 이렇게 봤을 때
은행이 단기자금 조달할 때 발행하는 게 CD예요. 회사는 CP라는 걸 발행해요. 기업은. 근데 장기로 오면 이게 채권이란 말이에요. 은행은 이제 은행채 또는 이제 금융채라고 부릅니다. 금융기관이다 그래서 얘는 회사채. 그러니까 이제 이쪽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요거하고 다르다. 자, 3번 갑니다. 채권 이제 용어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용어들을 이제 알고 있어야 계속 사용되기 때문에 하나씩 봐보죠. 채권도 주식과 마찬가지로 액면이 있어요. 증서 하나당 액면 얼마짜리냐. 그러면 나중에 그 액면만큼 상환하는 거예요. 거기 안 나와 있는데 액면 거기 10,000원이라고 적어 놓으세요. 채권은 통상 10,000원입니다. 주식은 5,000원, 뭐 2,500원 이렇게 세분화되어 있죠. 근데 채권은 통상 아무 말이 없으면 액면 10,000원으로 봅니다. 두 번째 표면이율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채권 권면에 기재된 이율인데 이자를 몇 프로 주겠다 그걸 표시하는 게 표면이율이에요. 표면이율. 그리고 그 밑에 줄에 표면이율은요. 발행 시점에 미리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자를 5% 주겠다. 마치 우리 예금 가입할 때 이자율을 알고 가입하듯이 채권 살 때도 얘가 이자를 몇 프로 주는지. 그럼 다 연 개념이겠죠? 연 몇 프로 주겠다. 액면에 대해서. 이제 그런 뜻이 돼요. 근데 그 밑에 딸랑 말을 좀 봐보죠. 일반적으로 표면이율은 재투자 개념을 포함한다 안 한다? 포함하지 않아요. 그래서 1년 동안 이자 지급 횟수에 관계없이 1년 동안 지급하는 이자 금액이 동일하면 자, 표면율이 달라지냐 동일하냐 했을 때 동일하다 이렇게 답하셔야 돼요. 자, 이게 이제 무슨 뜻이냐면 800원씩 예를 들어서 액면 10,000원에 대해서 800원의 이자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1년에 한 번 줘요. 연 1회. 근데 이걸 200원씩 나눠가지고 연 4회 지급한다 이렇게 볼게요. 그럼 연으로 보면은 800원 이자를 받는 거 똑같죠? 그러면 요거 다 표면이율 보면 8%라고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8%. 그러니까 표면이율은 연 8% 이자를 준다. 액면에 대해서. 그런 뜻이지. 예, 한 번 주냐, 4번 쪼개주냐. 이거는 알 수가 없어요. 표면이율은. 이런 재투자 개념이 안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재투자 개념이. 그래서 이제 요걸로 확인해야 되는데 요게 거기 이제 7번에 나오는 이자 지급 단위 기간이라고 불러요. 1년 또는 요거는 이제 3개월 이런 식으로 이제 표기가 돼 있는 거거든요. 3개월마다 쪼개서 준다. 세 번째, 발행일, 매출일 볼게요. 발행은 이제 증서에 발행일자가 이렇게 적히는데 첫째 줄에 채권 신규 창출 기준일 요게 발행일이고요. 매출일은 그 옆에 실제로 채권이 신규 창출된 날짜 비슷비슷한데 이게 차이점이 뭐가 있냐면 두 줄 밑에 중간에 봐볼게요. 이 경우 거기 있죠. 자, 해당 월에 신규 창출된 채권은 동일한 발행일을 갖는데 매출일은 서로 다르다. 예, 그걸 좀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발행일자가 2월 1일자로 발행한 거다. 증서에 그렇게 있어요. 그럼 매출이 꼭 2월 1일 날 발생하는 거냐? 아닙니다. 채권은 선매출, 후매출 이런 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미리 팔 수도 있고 발행일 이후에 팔 수도 있고 그래서 일대 단데 발행일이 하나고 매출일이 여러 개 발생한다. 실제 판매하는 날짜는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다음에 4번, 5번, 6번은 기간을 표시하는 건데요. 이렇게 이 채권을 요때 발행했다라고 보고요. 여기가 만기일이라고 이렇게 봐볼게요. 그러면 채권은 요 발행 시점에 사도 되고요. 그래서 만기까지 갖고 있어도 되지만 채권은 유통이 되는 거거든요. 중간에 사서 중간에 얼마든지 팔 수 있어요. 그럼 내가 만약에 요 중간 정도에 매매했다. 그러면 요건 지난 기간이죠. 지난 거 이걸 이제 경과 기간이다 이렇게 부르고 이 남은 거 이거를 이제 남아 있는 기간이니까 잔존 기간이다 이렇게 부르고 요 두 개 합한 전체 요거를 만기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만약에 시험에 나온다 가정했을 때 이 프람투를 물을 거예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표현하는 거냐. 자, 4번 발행으로부터 원금 상환이 이루어질 때까지 전체 기간 그게 만기고요. 경과 기간은 자 발행일 혹은 매출일로부터 어디까지? 매매한 시점까지 지나간 기간. 그러면 잔존 기간은 뭐라고 표현하겠다? 매매할 경우 거기서부터 만기일까지 남은 기간 이런 뜻이 되겠죠. 자, 7번에 이자 지급 단위 기간 보겠습니다. 이자 지급 단위 기간은요. 요걸 표시하는 거예요. 요거. 우측 페이지 세 번째 줄 예컨대 봐볼게요. 자, 표면율이 6%예요. 그러면 액면에 6%, 그럼 600원.
600원씩 1년에 이자를 주는데 만약에 이자 지급 단위 기간이 6개월이면 어떤 식으로 이자를 줍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 2번 준다는 거예요. 6%를 3%씩 쪼개가지고 6개월마다 2번 주는 거다. 만약에 이자 지급 단위 기간이 3개월이면 연 4회 주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예, 전체 6%를 4등분하면 1.5%죠. 그럼 1.5%씩 3개월마다 4번 지급하는 거다. 그러니까 그 단위 기간이 짧을수록요. 6개월보다 3개월. 이럴수록 재투자가 많이 되는 거겠죠. 자주 받으니까. 그래서 투자자들은요. 이 이자 지급 단위 기간이 짧은 걸 선호하게 돼 있어요. 왜? 바로바로 돈이 나한테 들어오니까. 한 번에 받는 것보다 자주 받으면 그만큼 재투자할 수 있으니까. 8번째, 만기 수익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중요한 개념인데 채권에는 여러분 퍼센트가 2개 있거든요. 하나가 표면율이고 하나가 만기 수익률인데 이건 개념이 다릅니다. 자, 만기 수익률은 흔히 채권 수익률이 몇 프로냐 그러면 만기 수익률을 얘기해요. 그래서 첫째 줄에 시장 수익률, 유통 수익률 혹은 채권의 수익률 이게 다 만기 수익률을 의미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름 자체가 뭐예요?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할 때 예, 산 가격 대비 받을 돈 다 받았을 때 수익률을 연으로 표시하는 게 만기 수익률이에요. 만기까지 보유한다고 가정했을 때. 자, 그 밑에 채권 시장 가격을 결정하는 이자율의 일종이다. 그리고 따옴표 그걸 받아야 됩니다. 그게 만기 수익률을 정의하고 있는 거예요. 채권 만기까지 단위 기간별 발생하는 이자, 또 이제 원금에서 이루어지는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 합을 채권 가격과 일치시키는 할인율, 그거를 만기 수익률이라고 정의해요. 그러니까 이제 계산하는 건 안 나니까요. 이렇게 보면 돼요. 자, 채권 여러분 이제 살 때 채권 가격이 있겠죠? 살 때 가격. 그리고 채권에서부터 들어오는 돈이 있는데 그게 미래에 들어오니까 미래 현금 흐름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요거는 이자도 있고 만기 때 원금 두 가지가 들어오는데 요것의 현가를 계산합니다. 왜냐면 요거는 지금 시점이고 요건 미래 시점이니까 그걸 통일시키기 위해서 현가를 계산해서 요게 같아지려면 그러니까 지금 내가 10,000원에 샀는데 미래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도 10,000원이 되려 그러면 요게 몇 프로가 돼야 되냐? 요걸 할인율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현재 가치 계산할 때 사용하는 금리. 요 할인율을 만기 수익률로 쓰는 거예요. 요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채권 만기 수익률은 고정된 값이 아니에요. 그래서 증서에 표기하지 않고 변합니다. 그래서 그 밑에 줄 만기 수익률은 계속해서 변하면서 채권 가격을 변화시킨다. 그 채권 수익률도 우리 예금의 이자율의 일종인데요. 차이점이 뭐가 있냐면 예금이라는 거 여러분 매매를 못 하잖아요. 근데 채권은 매매가 가능해요. 만기까지 보유해도 되고 중간에 샀다 팔았다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유통시장에서. 이제 그 차이점이 있는데 거기 만기 수익률은 계속 변하고 그게 또 채권 가격과 이제 영향을 준다는 건데 거기서 여러분 요걸 꼭 기억하세요. 채권의 수익률 있죠? 그 만기 수익률인데 채권의 수익률은 채권 가격 있죠? 이 두 개는 반드시 역외관계를 가져요.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수익률이 올라가잖아요. 그 채권 가격은 떨어져요. 수익률이 떨어지면 올라가고. 그러니까 두 개가 이게 역외관계를 갖고 움직여요. 반대로 가격이 올라가죠. 채권 가격이 올라가죠. 거기 내재된 수익률은 떨어져요. 비싸게 사는 거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지죠. 싸게 사기 때문에 올라가요. 자, 일단 외우셔야 되는데 그러면 좀 이해를 하셔야 좋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반대로 움직이냐. 자, 이걸 예금하고 똑같은 개념으로 한번 제가 설명드려 볼게요, 여러분. 우리 예금 가입할 때 지금 예금들이 있잖아요. 이자 뭐 많이 안 주지만. 근데 자, 만약에 금리가 지금 예전보다 올라갔어요. 금리가 지금 올라갔을 때 신상품이 나왔다고 볼게요. 새로운 예금 상품이 나왔어요. 그럼 이거는 이자율이 높겠죠? 요걸 반영해야 되니까 높은 이자를 준단 말이에요. 그럴 때 그럼 기존 상품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가치가. 지금은 올라가서 3% 이렇게 이자를 받을 수 있는데 기존 것들은 2%밖에 안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이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얘네들은 안 쳐다봐요. 투자자들이. 이걸 가입하죠. 근데 지금 금리가 떨어졌어요. 이때 신상품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건 1%로 이렇게 되겠죠? 1% 이자죠. 그럼 기존 상품들은 더 좋은 거 아닙니까? 이걸 더 찾게 돼 있다. 이런 식으로 투자자 선호하는 게 달라지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간다. 이게 수익률이거든요, 여러분. 똑같은 말입니다. 금리가 올라가면 기존 시장에 있는 채권들은 가격이
떨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왜? 새로운 채권에 왜 밀리기 때문에. 근데 금리가 떨어질 때는 새로 발행된 채권보다 기존 채권들이 더 좋기 때문에 이 가격이 올라가는 겁니다. 이렇게 역의 관계를 갖고 있다. 여기 상품을 채권으로 바꾸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기 수익률 그 개념 반드시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단가라는 건 뭐냐면 채권이 매매될 때 채권 가격을 얘기해요. 근데 그 첫째 줄에 채권 시장에서 형성된 만기 수익률 박스 치세요. 만기 수익률에 의해서 결정된 채권 매매 가격을 단가라고 부르고요. 통상 이제 10,000원당 단가를 표기해요. 액면이 10만 원, 100만 원, 막 1억 이런 식으로 발행할 수도 있는데 근데 그걸 다 가격을 표시하려고 그러면 숫자가 너무 많으니까 10,000원당 표시하고 환산하면 되겠죠? 액면만큼 환산하면 되겠어요. 거기 만기 수익률을 왜 제가 박스 치라고 말씀드렸냐면 가격을 계산할 때는 수익률을 알면 계산할 수 있어요. 표면이율이 아닙니다. 표면이율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고요. 가격이라는 것은 만기 수익률에 의해서 반대 방향으로 결정되는 거예요. 자, 이제 채권의 종류를 좀 살펴볼까요? 채권을 이렇게 저렇게 구분하는데 그 이제 기준을 일단 보시면 돼요. 일단 1번. 발행 주체가 누구냐 이거죠. 아까 4대 주체가 있다고 그랬죠? 발행 주체별로 국채, 정부가 발행하는 거죠. 지자체, 그러면 지방채가 되겠죠. 특수법인들이 발행하면 특수채, 그리고 회사가 발행하면 그 다음에 이제 금융기관이 발행하면 금융채, 그 다음에 회사가 발행하면 회사채. 거기 회사채는 빠져 있지만 이런 식으로 구분하는 거 회사채, 국채, 지방채, 특수채, 금융채 이거는 주체별로 구분하는 거예요. 다음에 2번 보증 여부에 따라서 보증기간이 있냐 없냐 이거는 주로 두 번째 줄 끝부분에 회사채에만 이런 개념이 있어요. 아무래도 발행자 신뢰도 그러니까 신용도 측면에서 보면 회사가 제일 파산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안전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회사채 같은 경우는 발행이 어려울 때는 보증사채를 발행합니다. 보증기관 끼고. 그래서 페이지를 넘겨보시면 담보부 사채, 보증사채, 무보증사채 이건 이제 보증 여부에 따라서 구분하는 거고요. 여러분 뒤에 사채란 말이 붙으면 이게 다 회사가 발행하는 거예요. 무슨 사채 그러면 명동 뒷골목 돈 빌리는 게 아니고요. 회사채다. 쉽습니다. 담보부 사채는 뭐예요? 첫째 줄에. 그러니까 유가증권 등을 담보로 기업이 발행하는 사채다. 그러니까 자기 신용으로 채권을 발행해야 되는데 신용도가 떨어질 때는 담보를 끼고 발행한다. 이런 뜻이고 안전장치 하는 거죠. 두 번째 보증사채는 원금이라든지 이자 지급을 발행회사 이외에 제3의 금융기관, 제3자가 보증을 서주는 회사채다. 그러면 조금 투자자 입장에서는 탄탄하겠죠? 회사가 파산해도 보증기관이 돈을 주겠다는 거니까. 무보증사채는 뭐 담보나 보증기관 없이 두 번째 줄에 발행회사가 자기 신용의 근거로 발행하는 거예요. 자기 신용의 근거에서. 그래서 이제 채권을 발행할 때는요, 그 신용등급이라는 게 있습니다. 신용평가회사가 등급을 부여하는데 10등급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제일 좋은 게 AAA, AAA, 또 뭐 AA, B, 이렇게 D까지. D는 이제 디폴트란 뜻이거든요. 자, 무보증사채는 자기 신용으로 발행한다.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여러분. 그러면 회사채를 지금 어떤 식으로 발행하냐, 이렇게 다양하게 하는 게 아니고요. 무보증사채만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 동그라미 3번 바로 윗줄에 봐봐요. 윗줄에 보면 중간에 무보증사채 비중이 사채 발행의 대부분을 차지하게 됐다. 그러니까 보증기관들이 없어요, 여러분, 지금. IMF 때 다 망해가지고요. 보증을 안 써줘요. 그래서 무보증사채가 대부분이다. 이렇게 기억을 합니다. 자, 이제 3번 보겠습니다. 또 분류 방식이요. 이자 원금 지급 방법으로 분류하는 거. 이거 별표 치겠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채권에 투자했다? 그러면 이자하고 원금을 받아야 되는데 언제 받냐 이거죠. 얼마를 받냐 이거죠. 복리로 받냐? 달리 이자만 받냐? 중간중간에 받냐? 만기 때만 받냐? 자, 일단 우측에 복리채부터 봐보겠습니다. 복리이자를 주는데 복리채는 만기 때 한 번 해줘요. 첫째 줄 보겠습니다. 자, 채권 발행 후에 만기까지 이자 지급 단위기간 수만큼 복리로 이자가 재투자돼서 만기 시에 원금 이자가 한꺼번에 지급되는 채권이다. 그러니까 중간엔 돈을 안 주고 만기 때만 주는데 이자를 대신 복리 이자를 주겠다. 그럼 많은 돈을 받을 수 있겠죠. 이게 복리채고요. 그 옆에 연 단위로 표시되는 채권 표면율이 동일해도 재투자 횟수 이게 커지면
이자가 많이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표면율이 똑같아도 복리 효과를 6개월마다 복리 이자를 주는 거냐, 재투자 효과를 내주는 거냐, 3개월마다 주는 거냐, 거기에 따라서 이자 크기가 달라지겠죠. 그 예를 보면 쉬워요, 여러분. 기억부터 거기 네 줄 밑에 그 식 밑에 여러분 예컨대 봐봐요. 예컨대 보시면 채권은 여러분 수학 개념이 많이 들어가서 이런 식들이 막 나와요. 일단 거부감 갖지 마시고 제가 필요한 것만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 식보다 밑에 예컨대 봐봐요. 자, 일종 국민주택 채권 같은 경우에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제 만기가 5년이고요. 표면 금리 2%. 그럼 이자 2%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연단위 복리주다. 1년에 한 번씩 재투자 효과를 내주겠다. 액면은 10,000원이라고 그랬을 때 그러면 이거 만기 때 얼마를 받는 겁니까? 원금이자. 그러면 식을 그렇게 만들어야 돼요. 자, 식 세우는 정도 우리 할 수 있으면 돼요. 그러면 5년이 만기라고 그랬으니까 5년 후에 돈을 주는데 원금 10,000원에다가 가로 1 이게 원금이고 요거의 표면율이 몇 프로예요? 2%잖아요. 그럼 0.02 근데 복리니까 5승 이렇게 식을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니은 가봐요. 맨 밑에 예컨대 만기가 3년이고요. 표면율은 8%인데 3개월 단위로 재투자되는 복리채예요. 3개월마다 이자가 원금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자를 더 받겠죠. 그럼 식을 어떻게 만들어야 돼요? 원금 10,000원에다가 1 플러스 표면율이 지금 몇 프로죠? 8%라고 그랬죠? 그럼 0.08. 근데 이거는 연율이니까 3개월이니까 이거 4로 나눈 다음에 자, 3년 만기라 했죠? 근데 1년에 4번씩 재투자 되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렵습니까? 1 플러스 그러면 1 플러스 0.02에 12승.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이거 계산 못하죠. 12번을 곱해야 되는데 이런 걸 묻지 않고 식만 이렇게 이해만 하시면 돼요. 하여튼 그러니까 3개월 재투자 복리채가 더 이자를 많이 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다음에 이제 2번. 요번엔 달리채. 달리채는 첫째 줄 보겠습니다. 발생된 이자가 재투자되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요. 그러니까 재투자 개념이 없는 거예요. 즉 달리 방식에 의해서 이자 금액이 원금과 함께 역시 만기 때 일시에 지급되는 방식이다. 그러니까 만기 때 원금 이자를 한 번에 주는데 이자를 달리 이자만 준다. 복리채보다 안 좋은 거예요. 자, 그럼 밑에 예컨대 한번 봐보죠. 어떻게 주냐면 표면율 8%, 만기 3년 달리채에다 내가 투자했다. 그럼 만기 때 자, 이자가 달리니까 여러분 재투자가 없습니다. 그럼 3년치. 그럼 8%에 3년치 그러면 37이 20, 38이 24. 그럼 10,000원에 2,400원에 이자가 들어오겠죠? 그리고 원금 10,000원. 그래서 12,400원 이렇게 주는 거예요. 12,400원. 특이한 게 있습니다. 복달리채라고 있어요. 복리, 달리 개념이 섞여 있는데 그 네 번째 줄에 중간에 보니까 서울시에서 발행하는 이게 이제 지방채거든요. 도시철도 채권이라고 있어요. 그게 7년 만기로 발행하는데 7년 동안 다 복리이자 주면 너무 부담이 되니까 5년 동안은 복리이자를 주고 나머지 2년은 달리 방식으로 이자를 계산해 주겠다. 이렇게 섞여 있다는 거예요. 자, 네 번째 할인채 가봅니다. 할인채. 할인채는 만기까지 총 이자를 발행 혹은 매출 시에 미리 공제하는 방식으로 선지급하는 형태의 채권이다. 그러니까 이자를 미리 공제하고 싸게 살 수 있는 게 할인채예요. 계속 봅니다. 따라서 만기에는 채권 투자 원금에 해당하는 액면 금액만 지급하는 게 할인채예요. 그러니까 할인채에 투자하면 만기 때 원금만 들어오지 이자는 안 들어와요. 왜? 이자를 미리 공제하고 싸게 사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이제 중간에 이자를 안 준다 그래서 무이표채라고 부릅니다. 그냥 메모해 놓으세요. 무이표채. 이표가 없다 이런 뜻이죠. 자, 예컨대 거기 봐봐요. 밑에. 예컨대 표면율 8% 만기 3년 할인채다 그러면은 자, 이게 달리 방식으로 이자를 따지는데 그러면 3년치 이자가 어떻게 돼요? 38이 24 그러니까 2,400원 아닙니까? 그럼 2,400원의 이자를 미리 공제하고 소위 까고 그럼 10,000원에서 2,400원 공제하면 7,600원이 되겠죠? 그럼 7,600원에 발행되는 거예요. 그럼 7,600원에 사서 3년 후 만기 때 10,000원을 받는 거다. 10,000원을 받는 거다. 이게 할인채 개념이다.
우리 금융상품 공부할 때 CD 같은 게 양도성 예금 증서가 할인식이라고 그랬어요. 그것도 만기 때 액면밖에 안 줍니다. 이자를 미리 공제하고 사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5번에 이번에 2표채. 첫째 줄에 정해진 단위 기간마다 이자를 주기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이자를 주는 게 이 2표채입니다. 실제로 채권 겉면에 2표가 붙어 있고 매 이자 지급일에 이 2표를 떼가지고 이자를 지급받는 형태다. 물론 이제 원금은 만기 때 줘요. 현재 국채라든지 금융채라든지 대부분의 회사채가 다 이 방식이에요. 이게 가장 투자자들이 선호하기 때문에 2표채를 많이 발행합니다. 중간중간에 돈을 주잖아요. 자, 거기 현금 흐름 따지는 거 한번 봐볼게요. 지금 체크한 거 세 줄 밑에 중간에 보면 예컨대 이렇게 나와 있죠. 예컨대 표면율이 10%고요. 만기 3년짜리 회사채가 있다. 그리고 매 3개월마다 이자를 지급하기로 이렇게 결정된 거다. 3개월 주기로. 그러면 10%에 3개월. 4등분 해야 되겠죠. 그럼 2.5% 아닙니까? 그럼 10,000원에 2.5%면 250원일 거예요. 그럼 얘는 어떻게 준다? 중간중간에 250원씩 이자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만기 때 나머지 3개월 이자와 원금. 그래서 12,500원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그게 타임라인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수직선을 쭉 보면 여기에 이제 만기는 3년짜리지만 연 4회 이자를 지급하니까 현금 흐름이 총 몇 번 나와요? 12번 나오죠. 1년에 4번씩 3배. 3년 만기니까 12번. 그러면 거기에 중간중간 3개월 후, 6개월 후, 9개월 후, 요때는 이자 250원씩만 지급하고 만기 때 보시면은 36개월 시점에 보시면은 원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1250원. 여러분, 요게 시험에 날 수 있습니다. 저 예컨대 그걸 문제로 만들어서 지금 뭐 34개월이 경과된 시점에, 아니, 32개월이 경과된 시점에 얘 돈이 어떻게 들어오는지 올바른 것은 이렇게 물으면 거기 나머지 2개만 남잖아요. 그러면 33개월 되는 시점. 그러면 여기로부터 1개월 후죠. 1개월 후에 250원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이제 3개월 후에 1250원 그렇게 들어온다. 그걸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그냥 이건 외우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중요한 거 이렇게 봤습니다. 이걸 다시 한번 제가 정리를 해볼게요. 얘를 좀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만기는 3년짜리 채권이고요. 표면율을 C라고 쓰겠습니다. 쿠폰 레이트, 그래서 이제 C, 이게 표면율 8%라고 보고요. 그럼 연 8% 이자를 주는 거예요. 연 1회 주는 거라고 보겠습니다. 아무 말이 없으면 1년마다 주는 거예요. 그리고 액면은 역시 아무 말이 없으면 10,000원인데, 그냥 요 세 가지 조건만 갖고도 여기다 투자하면 돈이 어떻게 들어오는지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얘를 이제 현금 흐름 요거를 분해를 해보죠. 최초 시점 1년, 2년, 3년 여기가 이제 만기 시점 아닙니까? 자, 이제 하나씩 가정을 해볼게요. 이게 복리채로 발행됐다라고 볼게요. 이게 복리채예요. 그러면 돈이 어떻게 들어오냐면 자, 중간에 아무것도 안 줍니다. 만기 때 한 번에 주는데 원금 10,000원에다가 이제 1 플러스 표면율 8%라고 그랬죠? 0.08에 3승, 재투자, 이렇게 계산하는 거죠, 복리는. 요만큼 돈을 줄 거고, 이게 만약에 달리채로 발행됐다, 그러면은, 이때 아무것도 안 줘요. 0이라는 거죠. 이때, 1 플러스 0.08, 바로 곱하기 2, 이렇게 계산하는 게, 곱하기 3. 이게 달리 방식이죠? 그러면 12,400원 될 거예요, 요것은. 요건 그거보다 좀 크겠죠? 1.08, 3번 곱해야 되니까, 여기다. 자, 할인채라고 가정을 하면 역시 중간에 아무것도 안 주고 자, 요때 10,000원만 준단 말이에요. 왜? 요 살 때 이자를 공제하고 싸게 샀을 것이다. 다음에 이게 2표채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요거를 무이표채다 이렇게도 표현해요. 이자를 안 준다. 이때 1년, 2년마다 8%니까 800원이 되겠죠? 800원. 이때는 원금하고 1년치 이자. 이렇게 현금 흐름이 발생하는 게 2표채입니다. 그러니까 요걸 알아두셔야 돼요.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요 네 가지 형태 중에 어떤 게 만기만 놓고 보면 어떤 게 가장 큰 돈이 들어와요. 이게 아마 현금 흐름이 제일 계산해보면 크겠죠? 요게 제일 작겠죠? 원금만 주니까. 요건 짜투리 이자를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런 것도 좀 알아두셔야 돼요. 만기만 놓고 봤을 때 가장 큰 돈, 현금 흐름이 발생하는 거 그럼 복리채입니다. 이게 그렇다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이런 거 왜 발행하겠어요? 만기 때 큰 돈을 주지만 그만큼 발행자 위험이 있겠죠? 파산하면 못 받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살 때 비싸요. 복리이자를 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장단점이 있는 거고요. 이게 제일 작다. 이 세 개를 묶어서 만기 때만 돈을 준다 그래서 만기 일시 상환 채권, 일시에 상환되는 거다. 이렇게 표현하고 요 2표체는 중도 현금 흐름이 있는 채권이다. 이렇게 이제 구분할 수가 있어요. 예, 일반적으로 회사는 이렇게 발행한다. 왜? 이렇게 발행하면 안 사기 때문에 중간에 돈을 줘야 됩니다. 가뜩이나 파산 위험이 큰 게 회사인데 만기 때만 기다렸다가 못 받을 수도 있잖아요. 중간중간에 그래도 회수하는 게 좋겠죠? 자, 이제 넘어가 봅니다. 4번에 만기 기간에 따른 분류. 여기서 이제 단기, 중기, 장기 이렇게 나누는데요. 거기에 두 번째 줄에 보면 우리나라는 1년 기준으로 만기가 1년 이하면 단기채로 분류하고요. 1년에서 5년까지를 중기채, 5년 초과하면 장기채라고 이렇게 분류해요. 1년, 5년. 네. 근데 큰 의미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5년 이상짜리를 발행하더라도 장기채가 기간이 경과하다 보면 남은 잔존기간이 중기로 바뀔 수도 있고 단기로 바뀔 수도 있어요. 기준만 그렇게 잡는 거고요. 그 내용은 뭐 볼 필요도 없습니다. 여기 그 뒤에 그 용어가 나오기 때문에 동그라미 1번에 여러분 단기채의 대표적인 게 그 통화안정증권 그것만이라도 좀 알아놓고 가죠. 통화안정증권이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채권이에요. 한국은행. 한국은행이 시중에 통화량을 조절하기 위해서 경우에 따라 발행하는 게 통화안정증권입니다. 줄여서 통안채라고 많이 부릅니다. 통안채. 근데 요거는 단기채예요. 단기채. 자, 이제 5번 가봅니다. 표시 통화에 따른 분류. 그러니까 우리나라 입장에서 이 화폐가 원화 채권이냐 달러 채권이냐 여기에 따라서 그 나라의 화폐로 발행하면 원화 표시 채권이고요. 자국 통화 표시 채권이고요. 다른 나라 화폐로 발행할 수도 있어요. 그럼 외화 표시 채권인데 근데 이제 여기서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채권을 발행할 때 국내에 거주자만 발행하는 게 아니에요. 외국인들도 발행하잖아요. 우리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 기업이 국내에서만 채권 발행합니까? 주식이도 다 마찬가지죠. 해외에서 자금 조달하고 싶으면 외국에서 발행한단 말이에요. 그럼 외국인들도 국내에서 채권을 발행할 수가 있는데 여기 이제 특이한 게 외국인들이요. 그러니까 외국환 거래법상 이제 비거주자라고 보는 거죠. 우리나라에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이제 채권을 발행하는 거예요. 자금 조달 목적으로. 그런데 화폐를 뭘로 할 거냐 이거예요. 우리나라 화폐가 원화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원화 표시로 채권을 발행할 수도 있고 우리나라 화폐가 아닌 대부분 이제 국제 통화가 달러니까 달러 표시 채권 이렇게 발행할 수도 있어요. 발행자는 외국인입니다. 외국 기업이에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요거를 갖다가 개념상 이걸 외국채라고 이게 두 개를 구분해야 되니까 포린 본드 이걸 그 나라 화폐가 아니다. 역외다. 그래서 유로채. 유로라는 게 여러분 이제 유럽 지역이 아니고 역외 이런 뜻이에요. 유로채. 이렇게 구분합니다. 그러니까 외국채는 외국인이 그 나라 화폐로, 그 거래소 화폐로. 근데 외국인이 그 거래소 화폐 이외의 화폐로 발행하면 유로채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요걸 이제 그 나라 상징적인 그 애칭을 붙여요, 여러분. 그 나라를 상징하는 거. 그래서 외국 기업이 우리나라에서 원화 표시 채권을 발행하면 외국채 중에서 이걸 아리랑 본드라고 부릅니다. 아리랑 본드. 본드가 채권이죠? 아리랑. 그리고 외국 기업이 한때 우리나라에서 달러 표시 채권을 발행했거든요. 유로채를. 그럼 이걸 김치 본드라고 이렇게 이름 붙여요. 구분해야 되니까. 일본은 사무라이 본드, 이건 쇼군 본드, 미국 같은 경우는 양키 본드, 이런 개념은 없죠. 달러가 지네 돈이니까. 막 이런 식으로 구분합니다.
자, 이제 교재 요 얘기를 좀 보겠습니다. 1번에 자국 통화 표시 채권은 세 번째 줄 봐봐요. 내국인들에 의해서 발행되는 원화 표시 채권도 있고, 화폐가 원화인데 내국인, 우리나라 기업들이죠. 그걸 국내채라고 부르고, 달리 외국인들에 의해서 발행되는 원화 채권, 이걸 뭐라고 부릅니까? 외국채라고 불러요. 영어로 foreign bond. 근데 이렇게 그 나라 화폐로 외국인이 채권을 발행할 때 상징을 붙인다고 그랬죠? 애칭을 붙이는데 거기 나오잖아요. 아리랑 본드가 대표적인 외국채 개념이에요. 아리랑 본드. 그리고 그 밑에 줄 끝에 보면은 미국에서 발행하면, 그러니까 외국 기업이 미국에서 달러 표시 채권을 발행한다 이거죠. 미국에서 달러 표시. 그러면 양키 본드. 중국에서 위안화 채권을 외국인들이 발행한다. 그럼 팬더. 일본에서 엔화 표시 발행한다. 사무라이. 영국은 불독. 그다음 외화 표시 채권은 세 번째 줄 끝에 봐볼게요. 유로본드라고 부르는데, 유로본드는 자국 내에서 발행되는 타국 통화 표시 채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발행하는데 원화가 아니고 다른 화폐다 이거예요, 여러분. 외국인들이. 그럼 요거는 애칭을 붙이지만 좀 구분해서, 우리나라의 경우는 김치본드.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달러 표시 채권을 발행하면 김치본드. 일본에서 엔화 이외의 화폐로 발행하면 쇼군. 중국은 아까 팬더는 썼으니까 딤섬.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요 두 개를 합해서 우측 페이지 두 번째 줄에 이걸 다 총칭해서 국내가 아니고 국제채다 이렇게 이제 불러요. 국제채. 여러분 지금 요것만 기억해요. 우리나라에서 이름 붙인 거 있죠? 아리랑 본드하고 김치 본드. 다른 나라 거는 시험에 날 가능성 많지 않다고 보고, 아리랑 본드가 무슨 의미고 김치 본드가 무슨 의미냐, 요것만 지금 기억해요. 아리랑 본드, 원화 표시. 김치, 달러 표시. 자, 6번에 자산유동화증권은 뒤에 상세하게 나오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7번에 금리변동부 채권 봐볼게요. 여러분 채권은 기본적으로 고정이자를 줍니다. 그래서 금리 고정부 채권이 일반적이에요. 우리 다 이걸 갖고 예를 들지 않았습니까? 평민일 8% 이런 식으로 늘 8% 이자를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최근에 이거 말고 금리 변동부 채권이 있어요. 여러분 예금 이자도 고정이자 상품도 있지만 변동예금도 있지 않습니까? 고정대출, 변동대출 있듯이. 여러분 이거는 어떻게 이자를 주는 거냐면요. CD 플러스 0.5% 이런 식으로 이자를 주겠다. 그러면 이거는 무조건 8%라고 예상할 수 있지만 이건 CD 금리를 봐야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CD 금리만큼 거기다 가상금리를 얹어서 주겠다. 만약에 CD 금리가 6%일 때는 6.5% 이자를 받는 거고, 이게 7% 이렇게 올라가면 7.5%. 떨어지면 덜 받는 거예요. 이렇게 시장 금리를 하나 정해놓고요. CD 금리, 이거 연동해서 주는 거예요. 이런 걸 금리 변동부, 영어로 FRN 이렇게 부릅니다. 플로팅 레이트 노트. 노트도 채권이거든요. 본드, 노트 이게 다 채권인데 변한다는 거죠. 자, 특징 몇 가지 챙겨놓겠습니다. 첫째 줄에 금리 변동부 또는 영어로 많이 나옵니다. FRN. 그러면 일정 단위 기간마다 정해진 기준금리에 연동된 표면율에 의해서 이자를 지급하는 채권을 말한다. 그래서 머릿속에 CD 플러스 0.5% 이런 식으로 주는구나. 그러면 두 줄 밑에 중간에 이것은 미래 이자 지급 금액에 대한 현금 흐름이 발행 시점에 확정되겠다, 확정될 수 없겠다? 확정될 수 없겠죠? 이거는 확정이 되는 거지만 이건 발행 시점에 모르잖아요. 이자 얼마 줄지. 그때 시장 금리를 확인해야 되잖아요. CD 금리를. 그런 특징이 있고, 바로 그 밑에 줄. 그러면 연동되는 기준금리, 기준금리에 연동돼서 이자를 주는데 주로 뭘 쓰냐? 제가 CD를 예를 들었죠? 또는 국고채 수익률. 그러니까 단기채일 때는 CD 금리를 지표로 쓰는 거고요. 장기채일 때는 이제 국고채 수익률, 그거에 연동해서 이자를 주기로 이렇게 발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맨 밑에 줄로 가보겠습니다. 중간 버리고. 자, 일반 채권에 비해서 수익률 변동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는 게 FRN이에요. 여러분, 수익률 변동 위험이라는 거는 채권이 이제 금리가 변하면 반드시 가격이 반대 방향으로 변해요. 그러면 이제 가격 변동이라는 시장 리스크가 있거든요. 그런데 고정금리 채권보다 변동금리 채권이 금리 변동 위험
가격 변동 위험이 적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거는 금리가 변할 때마다 거기 반영해가고 그때그때 실세 이자를 받기 때문에 위험을 작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거는 늘 8% 받으니까 금리가 만약에 막 15%까지 올라갔다. 괴리가 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가격이 변동성이 크고요. 이게 금리 변동임이 상대적으로 적다. 즉각 반영돼서 이자를 주기 때문에. 그런 뜻이 됩니다. 페이지 넘겨서 첫째 줄에 그러나 자, 수익률 변동 위험에서 발생하는 모든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FRN이. 그러면 수익률 변동 위험이 전혀 없냐? 그렇진 않죠. 왜냐하면 발행자의 신용 변동은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수익률 변동 위험을 조금 완화시킬 수 있는 거지 완전히 위험이 없다라고는 볼 수 없어요. 발행자 신용위험, 파산위험 있겠죠? 그래서 발행자 신용도를 고려해서 이 가상금리를 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대출 받을 때 대출이자도 변동 대출 받을 때 프라임 레이트 그 기본을 깔고 막 가상금리 얹잖아요, 여러분. 당신은 뭐 신용도가 문제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이 가상금리 이게 신용위험에 영향 주는 거고. 신용위험은 여전히 있고. 자, 요 정도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변동금리 채권의 특징들만 간단하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첫째 시간은 여기까지 하죠.